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31부 난징 입성,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3년 1월 12일 마침내 태평천국은 호북성의 성도인 우창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우창은 장강의 핵심적인 상업도시답게 정말 엄청난 부가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태평천국이 겪었던 보급곤란을 정말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곳이 우창이었는데, 태평천국 지도부는 영안에서 그려있듯이 한동안 우창에 머물면서 세력을 정비하는 한편, 역시 또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미녀들을 선발해서 지도부의 첫 배분도 행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이제 천국이라는 이름값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창은 수많은 금은 보화와 미녀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지만 태평천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낙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평천국이 추구했던 낙원은 어디였냐? 지상 낙원.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약속의 땅, 난징이었습니다. 왜 난징을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냐? 자, 난징은요, 장강이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부유하고 거대한 상업도시예요. 아래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난징에 있는 부자묘인데, 부자묘가 뭐냐면은 공자를 모신 사당이에요. 근데 공자를 모신 사당들 중에서는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난징에 있는 부자묘는. 하지만 난징에 있는 부자묘의 특징이 뭐냐면은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화려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주변의 건물들도. 그리고 이 주변이 상업지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왁자지껄한 그런 모습을 많이 연출을 한다라고 하죠. 이만큼 난징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부유하고 거대하고 활기찬 그런 상업도시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태평천국이 이곳을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태평천국의 기본적인 기치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잖아요. 만주 요망인 청제국을 타도하고 새롭게 한족 부흥을 일궈내자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족 부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조 홍무제도 난징의 수도를 정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그 뒤로 계속 이제 베이징이 수도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명태조 홍무제도 난징의 수도를 정하면서 처음에 명제국의 수도도 난징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이라는 나라 자체가 생각해보면은 원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오랫동안 이제 몽골한테 지배를 받았던 한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한족 부흥을 일으켜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족 부흥을 달성한 나라의 첫 수도가 난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난징은 한족 부흥에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태평천국이 난징을 점령한다는 것은 장강의 심장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플러스 이런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한족의 부흥을 상징하는 그런 심벌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정치적인 의미. 자, 그리고 이것이 곧 천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현실적인 의미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1853년 2월 10일 태평천국은 우창을 점령한 후 한 달의 정비 시간을 가진 다음에 곧바로 난징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영안성 때처럼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뭉기적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이동을 해요. 풍요로운 장강 일대를 따라 진군하는 태평군의 위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태평군이 장강을 따라서 이동하는 동안 계속 세력을 끌어모으게 되면서 태평천국이 난징에 도달할 무렵에는 어느덧 그 규모가 무려 20만에 가까운 세력으로 팽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20만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이 장강을 따라서 진군을 했죠. 자, 그러자 장강 각지에 산지에 있던 청의 수비대가 있었는데 그 규모가 이제 소규모잖아요. 그래서 이 소규모 청의 수비대들은 이 광경을 보고서 당연히 쫄 수밖에 없죠. 저거 뭐야 하고서. 그래서 감히 이거를 막아서 엄두조차 못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방해를 받지 않고 태평천국은 손쉽게 쾌 진격을 해가지고 한 달여 행군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인 난징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태평군은 거대한 난징의 성벽을 포위한 채 대대적인 공성작전에 돌입을 하는데, 이 또 난징 성벽이 난공불락으로 유명하고 엄청나게 큰 성벽으로도 유명해요. 자, 그래서 이 난징 성벽이 그 엄청난 규모, 그리고 튼튼한 방어력,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성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미
대세가 많이 기울었던 모양이에요. 즉 태평천국은 장강을 따라서 계속 이제 난징으로 진군하는 동안에 그 세력도 많이 풀었고 사기도 정말 충천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청군은 토벌대가 한번 와해된 이후에 민병대가 한번 이제 반격을 가하긴 했지만 그 말고는 청의 관군은 지금 상당히 이제 위축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징을 지키고 있는 수비대도 잔뜩 겁을 먹고 위축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무적의 철옹성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건 사람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이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수성전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53년 3월 20일에 무려 이제 열흘간의 치열한 공성전 끝에 마침내 태평천국은 난징을 함락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천황 홍수전이 위풍당당하게 난징에 입성함으로써 난징은 공식적으로 태평천국의 수도가 되었다는 거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얻게 된 태평천국은 당연히 이제 승리의 기쁨에 들뜨게 되죠. 그러면서 지도부는 난징을 하늘의 왕국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뭘로 바꾸게 되냐면은 천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태평천국이 몰락하는 그 순간까지 난징은 이제 천경이라는 이름으로 태평천국과 그 운명을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태평천국이 장강의 심장부인 난징을 점령했다는 소식은 온 중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청제국은 장강 이남 지역이 사실상 통제에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물론 호남성은 현재 온전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호북성도 전체가 다 점령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강 이남이 통째로 다 태평천국한테 넘어간 건 아니지만 지금 태평천국이 주요 거점들을 쓸고 오는 바람에 이 지역이 지금 거의 통제 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청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다가 관의 힘으로 통치를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 바로 향신들이죠. 이 향신들을 통해서 통제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족 출신의 향신들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뭐 증국본, 이홍장, 좌종당 이런 인물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죠. 이야기는 좀 이제 훗날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조정의 세수 수입도 초비상이 걸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편전쟁 이후로 영국한테 뭐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고 계속 그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만큼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그 세금 확보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강 이남 지역이 요렇게 송두리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될 만한 것은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은 다 청제국으로부터 등을 돌린 민심이 대거 태평천국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심각한 민심 이반은 청제국의 통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도대체 이 사이비 집단인 태평천국이 어째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냐? 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요. 건룡제 말기 무렵부터 청제국의 만주 귀족들은 기존의 강인한 기풍이 점차 사라지고 사치와 향락이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건룡제 말년에 팔기군을 사열하는데 황제가 보는 앞에서 이 팔기군이 말을 못해요. 마리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군기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가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룡제 말기부터 시작해서 가경제 시대까지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멀쩡해 보여요.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제도와 시스템이 송두리째 썩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름이 도광제, 한풍제 때 가서 터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기에 더군다나 또 아편까지 횡행하게 되면서 정치는 더욱더 부패해지고 사회 또는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슬슬 한풍제 때가 가면은 왕조 말기적인 증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초기 태평천국이 내세웠던 금욕적인 교리들, 구습을 타파하자, 아편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사치 다 그거 없애야 된다 하면서 이런 금욕적인 교리들은 당시 민중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을 게 분명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태평천국의 교리상, 이것도 더 중요한데 천황 홍수전은
청제국을 굴복시킨 영국인들이 섬기는 상제의 아들이라는 설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설정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만주한테 지배를 받아왔던 한족들한테 있어서 엄청난 열등감이잖아요. 우리 위대했던 중화가 저 만주 오랑캐들한테 지배를 받다니 그 열등감을 묘하게 자극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족이 그동안 저 만주 오랑캐들한테 굴복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만주 오랑캐가 서양 오랑캐인 영국한테 순식간에 져 터졌다는 거죠. 근데 그 영국 오랑캐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 상제의 아들이 홍수전이라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태평천국은 민중들한테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굉장히 이런 좋은 촉매제를 통해서 세력을 급속도로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포섭된 신도들은 역시 사이비 종교 집단답게 강력한 교리로 세뇌 과정을 거쳐서 결국 광신적인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19세기판 중국식 IS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태평천국이 보여준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평천국은 드디어 약속의 땅인 난징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난징을 천경이라고 계칭을 하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자축했다는 거죠. 하지만 태평천국의 모든 이들이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천지의 수적 두목이었던 나대강은 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태평천국이 난징에 지나치게 안주함으로써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황금 조롱에 갇힌 새가 돼가지고 저 드넓은 창공을 날겠다는 본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과연 태평천국은 황금 조롱에 갇힌 새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더 창대한 꿈을 향해서 비상하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훗날로 미뤄두도록 하고요. 이 무렵에서 이제 일본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일본에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가 찾아오게 되죠. 이른바 흑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찾아오게 되는데, 과연 이 흑선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다음 시간에는 일본 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흑선 내양 사건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